안녕하십니까. 화이트나이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You're fired라는 표현은 도널드 트럼프의 트레이드마크였죠. 그가 과거에 리얼리티 TV쇼를 진행할 때 자주 쓰던 유행어인데 당시 이 표현에 대한 상표 등록을 출원한 적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미국의 금전 등록기 회사 NCR의 창립자 존 헨리 패터슨이 1915년에 해고시킨 이 회사 중역의 책상을 불태워버린, 즉 파이어해버린 사건에서 연유가 됐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총쏘다 하는 뜻의 파이어에서 비롯됐다고 하기도 하고요. 여튼 이 표현이 다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선 패배 소식을 듣고 백악관으로 돌아오는데 백악관 담장에 바로 이 표현 You're fired가 적힌 현수막과 피켓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라면서 재검표와 소송전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민은 대선을 통해서 그를 해고한 셈이죠. 우리 국내에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게 You're fired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당도 거들고 있고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후 2시에 대검찰청에 가서 검찰 특활비 내역을 검증한다고 합니다. 오늘 출발새 아침에서 살펴볼 아침 시사 메뉴들입니다. 2020년 11월 9일 월요일 화이트나이트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시작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경제를 살리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당면한 중요한 과제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뉴딜, 이른바 K-뉴딜 추진하고 있죠. 특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K-뉴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고요. K-뉴딜위원회 총괄본부장인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함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먼저 이 본격적인 질문 드리기 앞서서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후보가 사실 승리했죠. 네. 예,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바이든 당선자가 어쨌든 오랫동안 외교 무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외교가 좀 저는 가능해질 거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이 바이든 당선자의 주변 인물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부분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당시의 오류를 북한이 범하지 않은 취임식 전에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거나 이래가지고 오바마 시절부터 어려워졌는데 예. 이번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점 하나 하고 바이든 당선자의 그 연설문을 보게 되면 인도주의와 핵협상을 구별하겠다. 그리고 핵협상은 단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메시지로 보아 저는 좀 남북관계가 좀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고 예. 내년도에 열리게 될 동경올림픽, 우리 평창올림픽 때 한 큰 계기가 있었잖아요. 예. 아마 일본 올림픽이 열리게 된다면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큰 또 하나의 변화를 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바이든 당선자에 대해서는 여야도 많은 인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예측 가능한 외교가 좀 더 되지 않을까 희망해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지난달 9일이죠. 지난 9월 9일이요. 예. K-뉴딜 위원회 총괄본부장으로 선임되셨는데 그 한국판 뉴딜, K-뉴딜은 무엇이고 또 언제부터 어떤 취지로 이게 추진되기 시작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제 위기가 닥쳤는데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 디지털의 세상이 근본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겠구나. 그다음에 기후변화라고는 닥친 위기구나. 그다음에 재난자본주의라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서민들은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이거를 극복하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신 것 같고요. 과거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을 보게 되면 IMF를 극복할 때 IT 테스트 배드 국가가 된다는 그 목표 아래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코스닥 벤처 붐을 통해서 벗어났잖아요. 예. 이번에도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로의 확고한 진화, 그다음에 기후 악당 국가에서 기후 선도 국가로 전환하는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결국은 이 위기를 넘어가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의원께서도 한국형 뉴딜 정책 이번에 처음부터 관여하신 거죠? 네, 네. 네. 그럼 이 K-뉴딜의 핵심 추진 전략 무엇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V자 계곡의 이 위기를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V자 계곡, 예. V자 계곡을 넘기려면 쉽게 얘기하면 흙으로 다 메우든지 아니면 이걸 날아가든지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결국 이거는 미래에 대한 대규모 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려면 결국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 결국 제일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예. 그러려면 현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자산을 보게 되면 금융자산이 1경 8천조쯤 됩니다. 우리가 1년 국가 예산이 550조고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많은 돈이 있는데 여기에 결국 민간이 대규모 투자를 한번 참여할 때 우리가 유럽이 재생에너지 펀드에만 16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재생에너지 국가를 선도해 가고 있는데요. 예. 결국 이 민간과 정부가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고 제가 이 뉴딜 부분을 생각할 때 과거 케네디 대통령이 그 달나라로 가는 그 프로젝트를 그걸 선언하게 되면서 약 10년 동안 수십만 명의 과학자가 달라붙으면서 미국이 결국은 전무후무한 나라가 됐거든요. 저는 이번에 이 K 뉴딜을 통해서 전혀 다른 새로운 국가로 우리가 진입하는 한번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다. 지금 저희가 일본하고 경제력 비교를 보게 되면 3분의 1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이 결과를 K 뉴딜에 성공하게 되면 적어도 전 독일만한 경제력, 더 나아가서 일본에 필적할 만한 경제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 성공 요인이 될 것이고 저는 그 길로 가는 것이 한반도의 미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제 말씀하신 것처럼 큰 그림을 그려 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뭐 비판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요. 이게 이제 큰 그림은 있는데 구체적인 부분이 좀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이게 지금 개념을 우리가 마샬 플랜도 처음 만들었을 때 개념이잖아요. 예. 그 미국의 루즈벨트 그 대통령의 뉴딜 계획도 한 몇 년 만에 걸쳐서 계획이 완성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현재 내년에만 국가 예산을 21조에만 뉴딜 예산에 넣고요. 예. 우리가 5 지방 하나에만 통신 3사가 2년 반 동안 27조 원을 투자합니다. 그러니까 예. 대대적인 투자 계획이 마련돼 있고 저는 이것이 1단계라고 보고요. 2단계로는 과연 이 뉴딜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사회로 나가려고 하는가를 저는 과학기술위원회와 민간과 대한민국 전체 싱크탱크가 모여가지고 몇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다음에 2단계를 시작해 나가면 저는 확실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이광재 의원님, 그러면 기업들의 그 적극적인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의 어떤 투자를 유도할 만한 그런 뭐 유인책 이런 방안들이 좀 있습니까? 결국 이제 기업으로 봐서는 이것이 기업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익 구조가 있느냐. 그다음에 안정성이 있느냐.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하게 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 당장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통신 3사로 봐서는 LTE를 조금 더 써도 되거든요. 예. 그러나 이제 5G망을 우리가 대대적으로 27조 원을 투입하려면은 사실 이제 막강한 투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세제 혜택 같은 걸 저희가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같은 때 여기에 엄동설 안에 투자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저희가 정책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채를 한 20%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면 결국 약간의 안정성도 보장되고 세금으로서 우리가 혜택을 줘서 결국 미래로 가는 투자 그리고 그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 국민도 이익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예. 국민 펀드를 만들자 이런 걸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뭐 지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패한 것을 두고 이제 코로나19 때문이다 이런 분석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어떤 그렇습니다. 팬데믹 상황인데요. 네네. 이게 사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 고통이 매우 큰 상황인데 이분들한테도 어떤 피부에 와닿는 그런 뭐 대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단기적인 거하고 좀 중기적인 거 두 가지가 섞여야 될 거라고 보는데 하나는 네. 치료제를 마스크 없이 살 수 없는 나라. 결국은 치료제를 전 세계에서 만약 가장 먼저 만드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어려움이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결국 또 새로운 나라의 기운이 생기게 될 텐데요. 예. 그 치료제 개발에 결국 이제 박차를 가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되고 있고 이게 단기적으로 여기 이제 상당한 역량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결국 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이 디지털의 영향을 피해 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결국 이제 디지털 상점, 네이버나 우리 카카오나 이런 디지털 상점으로 해서 결국 본인들의 더 많이 홍보를 할 수 있고
결국은 현대화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거는 정부가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고 예. 또한 국민 스스로도 상당한 이 교육과 이 부분이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아까도 제가 이제 미 대선 했습니다만 그 바이든 후보가 이제 사실상 뭐 승리한 걸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재정 확대 정책을 편다든지 이런 새로운 그 미국의 새 경제 정책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K-뉴딜 추진함에 있어서도 여기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제 바이든 그 당선자의 연설문과 전체 토론 과정에서 있었던 그 연설문 전체 분석을 해봤는데요. 예. 하나는 이 기후 변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책을 계속 천명하고 있습니다. 예, 기후 변화요. 예. 네, 그래서 그 에너지 부분에서의 미국의 구글이나 이런 민간 기업들도 아리백, 즉 신재생 에너지로 만든 것만 이제 앞으로 조달을 하겠다. 예.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걸로 봐서 저희도 신재생 에너지에 훨씬 더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너무 석탄 발전소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 이 문제를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결국 이제 미중 간의 결국은 기술 전쟁적 성격도 있는데요. 예. 얼마 전에 SK가 인텔의 부분을 인수했잖아요. 예. 결국 AI 반도체라는 부분에서 한국이 미국과 함께 가고 성장해 나가는 이런 돌파구를 만드는데 저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고 또 제가 재밌게 발견한 것은 샌더슨 후보가 이게 주거 뉴딜을 통해 가지고 그린 뉴딜을 통해서 공공임대를 대대적으로 늘려서 서민들의 주택을 안정화시키자 네. 이런 정책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많이 채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히 배울 만한 부분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예. 재밌는 건 옆에 캐나다에서 앞으로 10년간에 600조 원을 넣어가지고 대대적인 그 공공주택을 공급해서 우리 서민들한테 주거비를 10% 인하시키겠다. 예. 이런 목표를 내걸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결국은 이 집이라는 게 집이 아니고 이제 집에서 일도 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위워크도 있고 돌봄도 있고 이제 주거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이게 새로운 주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 과제가 될 것이고 아마 이 스마트 도시라는 것이 미국하고도 우리가 상당히 함께 협력할 요소가 많겠구나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뉴딜 펀드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네. 또 최근에 그 뉴딜 펀드 출범 앞두고 뭐 현장 소통도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을 하셨습니까? 지난번에는 저희가 증권거래소에 가서 한번 설명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금융위원장님하고 산업은행 총재님을 모시고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캐피탈 하시는 분, 금융기관 분들하고 우리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안정성과 수익성 부분에서의 혜택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넥스트 유니콘이라는 이런 기업 같은 데 보면은 스타트업이 한 3,100개, 예. 투자사가 한 787개 이렇게 하는 본인들이 모여 있는 이런 클럽 같은 것도 있는데요. 예. 그래서 더 많은 이 스타트업들이 결국은 참여하고 뉴딜의 이 펀드에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과제를 내면 과제가 내가 민간 기업에서 이런 A라는 과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겠다. B라는 기업 이렇게 되면은 그 기업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면은 훨씬 더 광범위하게 저는 뉴딜에 참여하는 기업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제 비판들도 좀 있습니다. 당연히 뭐 과거 사업 재탕에다 뉴딜 펀드가 뭐 세금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항상 비판이 있으면은 그걸 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는데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한번 과거 사업 재탕이다 이렇게 보면은 뭐 디지털 뉴딜도 뭐 하는 얘기고 녹색 성장 연장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데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IT가 중요하다 해서 정보통신부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들어와가지고 거의 우리가 주파수도 팔아가지고 공기업도 민영화를 하면서 대대적인 돈을 모아서 IT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것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것이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로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과 질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한다는 면에서 저희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세금이 투입되는 게 아니고 그 국민의 기본 정부의 예산은 마중물이 되는 거고 예. 민간 자본이 투자를 하게 됐을 경우 그게 세제 혜택을 주는 거다. 과감하게. 예. 근데 만약에 세제 혜택을 주지 않으면 투자가 안 일어날 가능성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오지 못할 세금인데 우리가 세제 혜택이라는 걸 줘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많은 국민들이 현재 이 자산을 워낙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에 가 있거나 아니면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 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미래로 가는 투자를 같이 펀드를 해서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 더 현명한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 의원께서도 민주당 미래 주거 추진단 발족됐는데 참여하시죠?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방향으로 좀 해법을 찾고 싶으신 겁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인 저는 이번에 캐나다가 앞으로 10년간 600조 원을 들여서 공공주택을 해서 주거비를 10% 인하하겠다라는 부분에 좀 굉장한 시사점을 받고 있는데요. 예. 제가 이거 전체 국회의원 되고 나서부터 지금 부동산 관련 세미나를 계속 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국적으로 대량 주택 공급이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질 좋은 공공주택이 공급돼야 되고 예. 평생 내가 임대를 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예. 이런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는 지금 1인 가구가 600만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집이 다른 걸 원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만불 시대의 집이 대부분 많고 노후주택이 너무 많아서 현재 원하는 주택하고도 또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 질이 좋은 그러나 저렴한 생활비를 만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는 일도 하고 아예 돌봄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위워크도 있고 쉴 수도 있는 새로운 미래형의 소위 디지털과 그린과 사회적 누리이 함께 있는 행복 플랫폼이라는 걸 공급하는 쪽으로 근본적인 전환이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건 이제 끝으로요. 이광재 의원께서는 친문그룹 중심으로 대권 주자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실제로 그런 대권 도전 계획 있으십니까?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네. 예. 예. 부족한 점이 많으셔도 일각에서 또 이제 기사들로 나오고 그러는데 네, 친노 친문 관계 그런 것이보다는 저는 대한민국 한국 정치의 위기는 그러니까 권력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는 무엇을 할까를 결정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사실 권력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대한민국 비전을 만드는 거, 정책을 만드는 거 그런 것에 기여하는 게 저한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에서 마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이 한반도 정책 변화에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치열하게 펼쳐졌던 미국 대선 결과 분석해보고요. 또 북미 남북관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각과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박 교수님. 우리 시각 어제 오전 10시 바이든 후보 대국민 승리연설이 있었습니다. 이제 언론들에서 보면 당선인으로 좀 부르기 시작했고요. 미국 전 세계 존경받는 국가 만들 것 이렇게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핵심은 두 가지였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미국이 다시 돌아왔다. 워낙 트럼프 행정부 4년 가까이 세계 질서를 흐트고 불확실성을 굉장히 높게 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예전에 미국이 전 세계의 등불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다시 얘기를 하면서 돌아온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하나 핵심은 결국 화합을 또 강조를 했죠. 잘 알려진 것처럼 이번 선거는 워낙 또 양극화가 심하고 양측의 갈등이 그런 아주 첨예했던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강조를 해서 화합을 강조를 했습니다. 치유의 시간이다. 예. 자신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의 대통령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이 되겠다. 두 가지 핵심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바이든의 뭐 당선이 이제 거의 확정적인 건데, 그럼 취임까지 남은 절차 뭐 간추려서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12월 8일 날 주별 선거인단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네. 뭐 영어로는 세이프 하브 데드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법적 지금 분쟁이 많이 있는데 이날까지는 결론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12월 14일 날 뭐 형식적이긴 합니다만 예. 주수도에 모여서 선거인단이 투표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1월 3일 날 연방의회가 개원을 하고 1월 6일 날 연방 하원이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는 그런 예.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자,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계속해서 뭐 재검표, 그다음에 뭐 불복 소송 하겠다. 특히 오늘 월요일에는 뭐 이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밝히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으로 봐서는 완강히 버틸 태세 같은데 예. 인수인계 과정 이게 제대로 될까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뭐 많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크게 세 가지죠. 사전 우편 투표를 무효로 하거나 예. 재검표, 개표 중단을 지금 요구하고 이미 뭐 많은 소송을 냈습니다. 예. 소송을 많이 내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소송을 하겠다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 법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이 낸 소송을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지금 뭐 우편 투표가 사기라는 소송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지금 그 기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펜실바니아주 뭐 핵심 주 중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결국 펜실바니아주를 이겨서 당선인이 된 건데요, 바이든 후보가. 예. 그 펜실바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투표 접수 사흘 연장을 한 것이 무효다라고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소송을 냈는데 예. 이건 뭐 대법원에 갈 가능성은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아마 트럼프 측에서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고요. 예. 나머지 재검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번이 박빙은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조지아 같은 경우 0.2% 차이, 펜실바니아도 0.6%포인트 차이. 보통 주에서 0.5에서 1%면 재검표가 가능하거든요. 물론 네. 그것은 요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근데 0.2%라고 해도 2만 표가 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 자체가 뒤집힐 예. 가능성은 없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전통을 깨고 끝까지 승복을 하지 않는다면 인수 과정이 뭐 제대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이번 미국 대선 이렇게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변수였는데, 예. 이제 이전에 보면은 그 코로나가 이제 한창 번지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트럼프가 다 재선 가능할 것이다 이런 그 전망이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이게 코로나19가 굉장히 큰 변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접전이었기 때문에 예. 코로나19가 좀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번 선거를 보면은 참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 7,080만 표를 얻었습니다. 예. 바이든 후보가 7,520만 표를 얻었고요. 이것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고 또 최다 득표로 낙선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08년 기준으로 하면 당시 바락 오바마 그 전 대통령 후보가 6,950만 표로 당선이 됐으니까 사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이 받았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지금 조금 더 결과 나오면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던 사람은 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사람은 더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했다. 양극화의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났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결국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여줬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미국 그 의회 선거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원래 예상하기는 상원, 하원을 둘 다 민주당이 휩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상원은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그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예. 민주당은 비록 하원을 가져가긴 했는데 전에보다는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유권자들은 말씀하신 코로나19 대응과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만 좀 제거를 했지 전체적인 이 지형의 변화가 과연 얼마만큼 심각하게 있었는가. 예.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어떤 분열, 양극화를 부추겼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걸 떠나서 미국 사회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런 분열과 양극화로 가고 있는 와중이다. 그런 것들이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번에 예. 투표 형태를 전체 미국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알겠지만 서부 동부의 일종의 이제 동부는 뉴욕을 중심으로 하고 금융 중심지고 서부는 예.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첨단 산업이고 그쪽은 둘 다 민주당을 강력히 지지를 했죠. 예. 근데 중부로 오면서 러스트벨트에서 뭐 바이든 후보가 신승하긴 했습니다만 그쪽은 다 공화당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역, 인종, 그런 교육 수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도 소득 불평등이 50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이 이번 선거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합니다. 예. 자, 이제 미국 역사상 최초 여성 흑인 부통령이 탄생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점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카메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 매우 중요한 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바이든 당선인이 워낙 고령이고 본인도 한 턴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부통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예. 어제 그 뭐 당선인 연설을 보셨겠지만 굉장히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해리스 자체가 그 유색인종 흑인과 또 인도계를 갖고 있는 그런 상징성도 있고요. 아마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펜스 지금 현 부통령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안 그 팀을 지금 해리스 당선인이 맡아서 부통령이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각과 교수님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은 그냥 한 번만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이 부통령들, 카밀라 해리스 같은 경우, 차기 또 대권 주자로 또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죠. 뭐 물론 다른 또 민주당의 대선을 노리고 있는 예를 들어서 보티치치 전 인디애나 주지사도 인디애나 시장도 있고요. 몇 명이 있긴 있지만 아무래도 부통령이라는 위치가 여러 가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매우 심각한데 이것을 잘 헤쳐나간다면 전국 지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것은 맞죠. 예. 자, 이제요, 이제 한미동맹, 북미 관계 부분 좀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이전에 또 뭐 김대중 전 이제 대통령, 고인이 된 대통령의 넥타이를 나눠 가진 햇볕 정책 지지자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한미 관계, 북미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까? 바이든 후보를 좀 우리가 당선인이죠. 잘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한 협상론자였죠. 끊임없이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조지 W 부시 행정부 들어서서도 여전히 공화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든 당선인의 이런 여러 가지 인식과 입장이 2013년, 사실 2012년을 계기로 확 바뀌었어요. 2012년에 기억들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이른바 229 합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 229 합의를 북한이 4월 달에 장거리 로켓 루나 3호를 발사하면서 합의가 파기됐거든요. 이 당시에가 오바마 행정부였고 바이든 부통령 시기였기 때문에 이 이전과 이후의 바이든의 발언이 굉장히 다릅니다. 2013년부터는 위기를 조장하는 북한을 수용하면 안 된다. 나쁜 행동을 추구하는데 보상을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많이들 보셨겠지만 지난번 두 번째 TV 토론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군이다, 불량배라고 떡이라고 했죠. 떡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의 인식이 전체적으로 정책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바이든의 여러 가지 태도는 바뀐 것은 맞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선언하는 방식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적인 어떤 결정을 통한 톱다운 방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방식 부분에서도 좀 변화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정책 검토가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보통 한 6개월 정도 검토를 한 후에 최종적인 대북 정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이 얘기했던 것을 보면 맞습니다. 지금 이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는 실무 협상을 중요시하겠다. 그렇다면 이게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이 되는 거죠. 그 실무 협상을 하고 거기에서 진전이 있으면 고위급 협상 그리고 필요하면 정상회담 이게 사실 정통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미 협상이 이전과는 다르게 뭐 트럼프 대통령은 통큰 스타일로 탑다운으로 결정을 하겠다, 전격적인 빅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고 천천히 그렇지만 까다로운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죠. 네. 자, 마지막으로 강경화 장관이 이제 지금 미국 도착했습니다. 뭐 국무장관 초청으로 갔다고 하는데 이제 바이든 측 인사들 당연히 만나겠죠. 예. 이게 참 좀 어려운 그 발걸음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초청이 폼페이오 장관이 초청을 한 거거든요. 아직 그 공화당 이 트럼프 행정부가 끝나질 않았는데 우리 한국 장관이 가서 바이든 후보 측의 인사를 만나는 거는 지금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를 미묘하게 잘 조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각과 교수였습니다. 네, 황보선입니다. YTN 라디오는 유튜브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YTN 라디오 검색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뒤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